내 남편의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넥타이가 정말 끔찍했어요. 내 남편 이선이 내가 고른 넥타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의 여주인이 항상 넥타이를 골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에머입니다. 36세 주부입니다. 남편 이선도 36세이며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 없는 아내라면 생각도 못하겠지만 당신은 정말 형편없는 여자다. 애단이 넥타이를 메고 옆에서 나를 노려보는데 어쩌지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평소에는 도와주지도 않는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에게 헌신해라 미안하다 맨날 아침에 신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신경 쓰이냐 신문도 챙기지 않고 계속 늦잠 자고 밤에는 돈을 줘도 먼저 자비용 때문에 담배도 못 사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감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나? 나는 충분히 벌어도 무능한 게 문제야. 이선은 준비한 가방을 들고 떠난 다방은 어때요? 아침밥은 못 먹겠어요. 형편없어 외식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희롱입니까? 이 요리가 형편없어요. 우리 가족이 요리 방법을 배워야 해요. 어머님 집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어때요? 그 사람 세상을 떠났으니 내세에 있을 텐데. 더 이상 신부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큰 소리를 지르며 애다는 집에서 뛰쳐나오지만 가부장의 풍자적 태도를 취하지만 그는 정말 버릇없는 놈일 뿐이야. 나는 그의 소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차렸어. 넥타이부터 드레스 셔츠까지. 심지어 이선이 직접 살 수 있는 펜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빨래를 널면서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한 것 같단 걸 알잖아. 나는 내 여자의 직권을 속삭인다. 이선이 바람을 피우고 있고 나는 신문을 준비한다. 나는 이선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이선은 오늘 내가 다른 신문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만지지도 말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좋은 아침 엠마 괜찮으세요? 오늘 남편이 아무 말이라도 했어요. 뭐 평소에는 알겠지만 신문에 대한 이선의 요구를 정말로 들어주려면 신문 4개를 사야 할 것 같아요.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선이 지출을 위해 주는 돈은 항상 대출금 상환 같은데 사용됩니다. 10년 넘게 절친한 친구들 그녀는 위로의 원천이에요. 최근에 많이 지쳐요. 애다는 가부장이라기보다 버릇없는 새끼에 가깝고 그 같은 사람과 결혼한 내가 어리석었어요. 엠마 내 잘못이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전화해. 고마워요. 나중에 얘기하자. 집 청소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발견했다. 탐정사무소 전단지야. 애단의 불륜을 조사하는데 딱 좋을 텐데 너무 가까워. 이웃이 걱정된다. 눈이선의 불륜을 조사해줬으면 좋겠고 나도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전화를 들고 그레이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걸 생각나게 하는 불륜조사. 그레이스 미안. 지금 괜찮니? 오늘은 계속 싱글이고 회사도 안 나가니까 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당신한테서 온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엠마 재미있을 것 같네요. 나중에 그레이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남편의 여동생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형수제가 1년을 보냈어요. 아침은? 이단의 부탁으로 아침 식사 준비와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다. 신문을 읽고 서둘러 갔다가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가서 친척들을 만났다. 이단은 친척들에게 판촉 매력을 퍼뜨렸다. 이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삼촌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친절했다면 난 불만이 없었을 텐데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피로연에는 시아버지 이선과 나와 부모님이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이선은 불평을 중얼거렸다. 형편없는 넥타이. 애단이 내가 고른 넥타이를 욕했다. 그래서 내 여주인은 보통 넥타이를 고르지 않는데 내가 산 기억도 없는 걸 대답했는데 우연히 여기 계신 시아버지가 나를 노려보셨는데 무슨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애단 그런 건 아닌데 엠마가 이런 맛없는 넥타이 색조와 패턴 다 엉망이야. 애단은 성급하게 변명하고 맹렬하게 노려보더니 시아버지가 말했는데 애단 너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의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내가 맨날 공부하게 만드는 이유. 엠마는 넥타이 아침이나 저녁에 입맛이 없어. 엠마는 언제부터 그런 취향이 있었나. 처음에 넥타이와 셔츠를 결정한 건 내가 우유부단해서 1년 뒤에는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건 내가 심하게 다루기 때문이야. 만지기만 하면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애단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만지기만 해도 그렇게 주름이 생기는 걸까? 너네 엄마는 정말 다림질을 잘했지만 만지기만 해도 주름이 생기지 않았지? 너무 예민해. 아빠 아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난 주름이나 더러움에 너무 예민해. 양복은 남자의 자존심인데 엠마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건 내 여주인이 준 선물이었어. 넥타이, 양말, 심지어 드레스 셔츠까지. 탐정사무소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엠마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선이 말했듯이 저는 신문 4개를 구독하지 않고 요리가 너무 맛없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선 신문 4개에 대한 내용은 뭐죠? 이선이 오늘 이 신문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요리 수업을 한 적도 있었죠. 제 요리 솜씨는 맞지만 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선 취향이 아니어서 그냥 어떤 신문을 장기적으로 구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스턴. 그리고 저는 에머가 더 나은 요리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부러 거친 말을 하는군요. 맞다. 에머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면서 시아버지가 더 심한 말을 하더군요. 엠마의 요리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고 에단이 잔소리하는 건 아니죠. 잔소리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는 아빠가 더 멋있어 보이고 싶을 뿐이에요. 넌 괜찮은 남자야. 난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보지 마. 스턴. 에단은 웃었지만 그 사이 일부러 내 다리를 걷어찼고 에단은 나에게 속삭였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알았어. 나는 에단의 말에 순종했고 마술사가 공연하는 동안 형수 접대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엠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이단이에요. 시아버지 이단에게 조용히 봉투를 건네줬어요. 반대편에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술쇼에 열중 중 시아버지는 형수 결혼식과 피로연이 끝난 후 봉투를 가져가셨습니다. 이단 저와 부모님은 시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빈방 에단 저기 묻고 싶은 게 뭔데요? 아빠는 뭐든 물어보세요. 에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했어요. 결혼한 지 1년 후에 당신이 아침에만 집에 오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넌 거의 밥도 안 먹고 옷도 갈아입고 그냥 얼굴만 보이고 어느 날부터 넌 누구라도 가방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어.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내가 S 영업부장이라 일하느라 바빠서 오해한 거 아냐. 아내가 걱정할까봐 아침에만 얼굴을 내보이고 아침에 집에 오는 것 같겠지만 그냥 아내를 배려해서 너무 바빠서 밥을 안 먹는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영양제 같은 건 먹고 버틴다. 내용이 쏟아지는 게 싫어서 가방에 손도 안 댄다. 누가 회사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잘 건드려도 괜찮을까? 아버지는 이선의 부드러운 말투에 압도되어 침묵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말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남자. 나는 화가 나서 대화를 이어받았고 이선은 여자친구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는 다양한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이선 여기 이게 뭐죠? 호텔에 있는 당신의 사진 몇 장입니다. 여자들도 다 다릅니다. 시아버지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에는 날짜가 있었고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선이 다른 여성들과 손을 잡고 호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사진은 그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이선이 호텔을 떠나지 않은 날을 포함하여 대략적인 하루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추정되는 3명의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주인이 된다는 것과 다른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다양한 여성들과 시시덕거렸다고 합니다. 난 그게 전부 에머의 망상이야. 이 몇 장의 사진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진지하게 일해왔고 에머 외에는 어떤 여자도 만지지 않았어. 맹세컨대 나는 바람을 피우거나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 에머는 최근에 망상 문제가 생겼어. 그게 정말 그래. 이 모든 건 다 꾸며낸 이야기야.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물론 난 절대 내 아내를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나를 배신하려는 건 내 아내야. 난 그녀를 사랑하지만 엠마가 너와 결혼한 건 실수였어. 이건 터무니없어. 나는 이선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탈출을 시도했고 심지어 최고의 형사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마지막 카드를 음성 녹음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선 진짜. 이선 녹음기 틀어놨어. 내 동료 가족들 좀 봐서 너 명예 아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야. 결혼한 지 5년이 된 아내인데 넌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어. 불임이 아닌데 나중에 불임 치료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만 낭비하는 거죠. 아침부터 우울한 건 다 내 잘못이야. 잘 알잖아. 책임감 없는 아내라면 생각도 안 할 텐데 넌 정말 형편없는 여자인데 어쩌지 남편이 넥타이를 매고 평소에는 도와주지도 않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해야 해요. 미안해요. 아침 식사 때마다 식문을 준비하라고 항상 말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밤에 나보다 먼저 잠자리에 들어도 늘 늦잠을 자요. 생활비도 안 주고 담배도 못 사는데 돈 관리도 안 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감히 말 못해? 돈은 충분히 벌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아침 식사는 어때? 요리는 어때? 못 먹어서 외식해야지. 이게 무슨 괴롭힘이야. 요리가 형편없으니 우리 가족 취향도 알아야지. 어머님 돌아가신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라 저승에서 하는 게 어때요?
녹음기에서는 더 이상 신부라고 부르기가 힘들죠. 결혼식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다들 저게 누구냐고 의아해했는데 에단 혼자 창백해 보였어요. 에단이랑 마주쳤는데 이게 누구죠? 그분 직장 동료예요. 이 다음에는 일할 계획이 있어요. 에단 무슨 소리야? 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올리비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내가 알 수 없도록 호텔에 스위트룸을 예약했어요. 모두가 충격을 받은 동안 이단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시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검토했는데 이 사람 헤어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임에 틀림없어. 이 여자 에단 거기 이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깨끗하게 잘 지내지 않나요? 에단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여자는 자신이 시도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 잠깐만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단지 동료일 뿐 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선은 그녀가 누구인지 사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은 나중에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고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재킷을 가져오지 마세요. 아, 미안 바쁘군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목을 잡았어요. 조금 더 오래 있어줄 수 있나요? 올리비아 그 말에 에단이 놀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엠마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름은 알아요. 탐정을 고용했습니까? 저는?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고용 비용이 너무 비싸지만 이 여자는 올리비아가 현재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요? 이선 이것이 사실이라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세요. 무슨 뜻인가요? 아내를 아끼기 때문에 얼굴만 보여주다니 엠마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해요. 에다는 패닉에 빠졌고 자신이 패배했다는 걸 깨닫고 마침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피웠고 그 사람이 내 아이를 안고 있어요. 사진처럼 더 이상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나에겐 여주인이 3명이 있고 내 다른 여자와도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리석은 아들이라니. 내 어머니와 하늘도 다른 사람을 만지려고 울고 계시구나. 여자한테 아내가 있는 동안 내 가부장적 행동은 전혀 가부장적이지 않아. 그냥 이런 일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내 마음속에서 내 딸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거야. 시아버지에게 박수를 보냈어. 올리비아를 앉혔어. 정말 임신했다면 너무 오래 서 있게 둘 수 없어요. 엠마가 나한테 애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올리비아에게 고백할게요. 재미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지한 것도 아니었지만 난 이혼 말고는 뭐든지 할 테니 재미로든 진지하게든 그녀를 임신시켰다는 걸 인정하시죠. 당신은 끔찍한 사람이에요. 모두 동의하지 않나요?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됐어.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평생 속죄해야 해요. 내 마음이 해해.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 어리석은 아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회사에 나가면 너무 부끄러워서 회사를 나가야 한다. CEO인 나에게 하는 명령이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회사에서 일할 테니 쫓아내지 마세요. 나 내 아내에게 화해해야 하는데 지금이 그런 말을 할 때인가? 당신이 여기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심을 안겨줬는지 아십니까? 젠장 당신은 추방당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엠마 또 내 죄가 너무 심해. 사람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 엠마 시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미안해. 엄격한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래도 상관없어. 그 사람과 이혼하세요. 이런 어리석은 아들을 키운 것을 용서해주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지요. 내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내 잘못일 것입니다. 당신의 장래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제발. 그러면 내가 이단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낳은 아이가 모두 무죄이므로 올리비아의 생계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합시다. 사과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네, 그 여동생의 남편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어떨까요? 엠마 제발 내가 탐정사무소 이용 비용을 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당신과 관련된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할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비열한 일을 고치고 싶다면 뭐든 하세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데 난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엠마 무슨 일이야?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상복으로 다시 갈아입은 형수가 방으로 쑥 들어가더니 야 다들 널 찾고 있었는데. 에단 무슨 일이야? 엠마 왜 그렇게 화났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엠마 용서해줘. 내 죄를 속죄하게. 더 이상 말하지 마. 달라붙은 에단을 발로 차고 형수 옆에 서러 갔어. 이 모든 것 좀 봐. 저기 있는 여자 올리비아는 에단이 임신시킨 여자. 에단의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단이 무슨 바람을 피웠나요? 당신이 그렇게 타락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야 했는데 당신 때문에 최악이에요. 뭐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울면서 방에서 나가서 에다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에다는 멍하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창백해졌는데 시아버지가 안 쓰시라고 하더군요. 탐정사무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증거를 모았는지 미스터리예요. 엠마는 정말로 탐정사무소를 이용하지 않았나요? 사실 최근에 탐정사무소가 문을 열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제가 아는 최고의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이선은 최소한의 것만 제공했습니다. 생활비도 그렇고 그 사람 다른 수입도 그 여자들한테 갔을 텐데 우리가 힘들어도 일을 못하게 해서 우리 저축이 빈약한데 그래도 내 관리 능력을 탓한다. 그 사람은 이제 내 전남편이네. 맞아. 그 사람은 내 전남편이야. 이제 내 전남편이. 여기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그를 집으로 보내면 그는 그냥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선은 당신이 그냥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는 에머가 말한 것이 옳습니다. 법률은 이선에게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나는 이선과 관계를 맺은 모든 여성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 이선은 영업이사였지만 아버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했지만 깊이 묻지 않아서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고 형사를 통해 스파 여행에 나를 도와준 여성을 초대한 직후 이선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가 여주인으로 선택한 세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나이트라이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같았고 그중 한 명은 올리비아가 그에게 임신했습니다. 나중에 이선의 고백을 통해 그가 나를 모함하고 올리비아로 대신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쌍한 건 이단과 이혼한 지금 회사에서 쫓겨난 것 같고 아버지는 이단이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가방을 싸들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회사 사업 파트너의 딸과의 중매 결혼이 5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소 느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선에 대한 투자 조사를 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그레이스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미스터리 소설을 좋아하고 항상 탐정놀이를 하고 싶었지만 탐정사무소 전단지를 보면 가격 때문에 포기할 뻔했지만 그레이스가 기꺼이 그 일을 맡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레이스와 함께 상담하면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선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진행했고 그녀의 기술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에게 탐정사무소 전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에머, 당신의 요청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앞차는 정말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어떡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레이스 이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가 차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레이스, 그럼 2차 조사를 하러 가볼까? 그레이스 눈이 반짝 빛났어.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알았어.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뭐 그 사람 분명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영업부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 방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는 귀하의 성입니다. 장남 미셀과 그의 아내는 무성한 녹색 언덕과 번화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콘도에서 꽤 아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쾌한 장면이지만 정반대다. 여기가 나 여동생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니까 묻지 않고 정리하러 가지마. 아직 여기서 살 생각이 있는 매그 40살이고 여전히 거머리 실업자 패배자. 나가봤다. 아버지가 큰형과 그의 아내를 꾸짖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대신 나도 젊은 아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내며 오만한 형의 짜증나는 아내와 심지어 내 빡치던 아빠. 알았어. 그럼 엄마 아빠 잘 챙기고 드디어 이사가네. 우울한 얼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오늘은가 내 동생과 아내가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것 같아. 호화로운 고층 생활을 기대하며 패자 누나를 내쫓는 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제 이름은 맥 로버츠입니다. 저는 40세 미혼 여성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가사를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과 아버지 돌보기, 가끔 출장을 제외하고는 주로 원격 근무를 합니다. 어려운 아버지와 형제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을 대부분 혼자 쓰는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동생 앨런은 어린 시절부터 나를 학대하여 항상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내 불행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앨런은 우리 저축을 훔쳐 사라졌고 이미 허약한 엄마는 아빠를 돌보면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갈 수 없을 때 나는 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곤 급히 집으로 달려가 간병을 도왔다. 그렇게 힘든 20대가 지나갔다. 도망칠 생각도 자주 했지만 그렇게 하면 착하고 애쓰는 엄마가 아빠를 미워한 만큼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터였다. 30대 중반에 엄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마침내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전 아이다호 출장 중에 재정적, 정서적 호흡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멋진 새 고층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스토리 건물이지만 역 근처에 위치가 좋고 1층에 노인 데이케어 센터와 노인 살롱이 있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체육관, 스파 등 훌륭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장기간 거주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전망도 좋았습니다. 훌륭하고 $50만 내면 멋진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층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뉴욕 수도권에 있는 우리의 오래된 단층집은 제가 이사를 제안한 수년간의 방치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했더니 아빠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 고층 건물이 유명한 관광 명소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마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급락해서 이사했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잘 시작해서 주간 아카데미 신청하고 이웃들과 친해지고 지역 축제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바쁘지만 알찬 한 해가 빨리 지나갔네요. 아빠가 일주일에 3번씩 1층 노인 어린이집에 자주 가는 시설이거든요. 오락을 조직하고 직원들이 온천과 관광지를 데려다준다. 친척과 지인에게 자랑스러운 엽서를 계속 보낸다. 마치 자기 돈으로 고층 콘도를 산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게 좀 짜증나지만 실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시니어 살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고 제가 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평온하고 이상적인 삶을 이루었지만 마침내 찾아온 평화는 다시 깨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갑자기 앨런은 자신과 바람을 피우고 그녀의 남편에게서 훔친 여자 미셸과 함께 고층 콘도 입구에 갑자기 나타났다. 날 불길한 인터콤 소리가 울려 퍼졌어. 인터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보니 심장이 얼어붙었어. 야, 친구한테 들었어. 아빠가 이사 갔다고 들었어. 신기해. 그런 아파트 살 돈은 어디서 났어? 그 사람은 앨런 형이었어.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는데도 연락이 끊겼어요. 알로하 셔츠에 단추 2개를 풀고 선글라스를 풀고 깡패 같은 말투로 차갑게 물어봤죠.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에요. 매그 아이 몇 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낡은 백수 패배자라니 한심합니다. 아직도 이 남자 때문에 저와 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라는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로 여기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귀찮게 해야 할 나를 조롱한 알란이 더욱 단호해졌다. 여기서 할 일 없으면 여기까지 온 것을 두고 가거라. 내 아내를 소개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앨런 옆에 여자가 서 있었는데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서 꺼려졌지만 어머니는 그 사람을 다음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어머니의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은 어찌됐든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임에 틀림없었다. 방으로 들이닥친 알라는 어렸을 때 횡령했던 돈을 잊어버린 듯 소파에 푹 주저앉았다. 당신은 오늘 결혼합니다. 앨런이 그의 아내 미셸을 포옹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가족 앞에서 대담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미셸에 관한 뭔가가 더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 돼서 진지하기만 했던 심심한 전남편에게서 데려왔어. 앨런이 회사와 싸워 나를 빼앗아 도망갔어. 너무 멋졌어. 30살이라고 하는 미셸 얼굴도 적당의 나이에 비해 헤어스타일과 패션이 대학생 같았고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고 높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공개적이고 화려하게 알란이 자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 일 때문에 숨기거나 얕보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 계셨던 아버지가 음란한 눈빛으로 미셸을 훈계하고 계셨어요. 미셸은 전혀 30대 같지 않은데 아직 10대처럼 젊어 보이시죠? 미셸의 시시콜콜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에 찬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요. 옆에서 어머니도 표정을 굳히셨는데 이 고층 콘도가 너무 좋은데 로버츠 씨가 그 나이에 대출을 받았나요? 아버지는 미셸의 거슬리는 질문에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전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로 $100만 지불하면 되므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길 원했기 때문에 앨런에게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갈 예정인데 벌써 저녁이라 우리 오늘 밤 여기 묵을 건데 뭐 좀 문제야. 갑자기 호텔이나 뭐 예약 안 했다고 말하면 내가 부모님 댁에 하룻밤 묵으러 왔는데 뭐가 문제인데? 남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미셸이 얼굴을 붉히며 꿈틀거리며 나는 알렌과 침대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메스꺼움을 더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즉시 근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지금 떠나주세요. 앨런은 꺼리고 투덜댔지만 내 엄마는 재빨리 그에게 호텔에 묵을 수 있는 현금을 주었습니다. 매그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앨런은 미셸을 데려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매그 내가 앨런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기분이 상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의 친절함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돈을 뜯어내던 앨런과 미셸의 얼굴이 생각나니 수년간 소식을 듣지 못한 부모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거실 책상에 일하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 그만둬. 앨런은 다음날 아침에 내 방에서 울먹이는 어머니의 외침 소리에 벌떡 일어나 이불을 벗었다. 어머니가 저를 입히고 급히 내 방으로 달려오셨나니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약탈당하고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앨런과 미셸은 내 옷과 생필품을 차례로 여행 가방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서 앨런이 희죽희죽 웃으며 더 이상 방이 없다고 했어. 비싼 옷이 많은 것 같으니 좀 가져갈게. 알았어. 그만둬. 충분하다고. 엄마 말에 따르면 내 아버지는 앨런과 미셸이 아침에 짐을 꾸린 후 앨런과 미셸을 먼저 묻지도 않고 방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거실로 들고 나갔습니다. 이 거실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미셸의 취향에 맞게 다시 꾸밀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전권을 줄 세우는 건 초봄의 바람.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야. 당연히 이건 너의 성이야. 허락 없이 꾸미면 문제가 될 텐데. 앨런은 터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웃음이 말하길 당신은 아직도 여기서 살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당신은 40살인데 아직도 우리를 빨아먹고 싶어. 실업자 패배자들은 나가야 합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쫓아낼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앨런이 끔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나쁘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던 부부였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버지의 아내와 딸이 이 정도까지 모욕을 당했으니 당연히 앨런을 꾸짖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왠지 젊은 아내와 살고 싶어요. 내 아버지가 그런 태평한 말씀을 하시니 그 순간 마음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만한 큰아들 어리석은 아내와 며느리에게 반한 아버지가 지겨워서 잘 지내시고 결국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우울한 얼굴 보기 싫어서 오늘은 가버려. 이 부부는 부모님을 속이고 있던 기생충 여동생을 쫓아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듯 호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고층콘도 고생은 꿈도 못 꾸고 여행 가방 하나만 가지고 쫓겨났음. 가장 가까운 동네로 가서 월세를 구함.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나머지 물건 보내달라고 했음. 배달해준 엄마가 불쌍하다며 울었다. 매그 너는 가장 효자인데 내 아버지와 앨런은 너무 잔인하지만 가장 한심한 건 그들을 말리지 못한 나야. 현재 백수인 앨런과 미셸은 고층 콘도에서 꿈같은 삶을 즐기며 여유로운 취업활동. 미셸은 이런 말까지 한다. 월세는 다 갚으니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으니 주부라도 괜찮아. 내 탓은 아니지 엄마. 게다가 그 사람들이 그럴 거야. 결국 후회할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을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앨런과 미셸 그리고 너희 아빠가 가실 거라고 해서 많이 힘들지만 세 분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서류 좀 보낼게요. 꼭 적절한 시기에 앨런한테 서명받아서 한 달쯤 뒤에 이해해서 보내주세요. 침묵하던 앨런. 그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 집세 요구 편지가 왔는데 집세 $11,000를 내는 게 무슨 뜻이야? 아빠한테 물었더니 내가 집을 샀다고 했어. 내가 나를 속였지? 모기지가 없지? 내가 속인 게 아니라 아빠였지. 앨런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거머리로 삼았다고 비난했지만 누가 실제로 거머리를 하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쫓겨난 누나 집에 살 리가 없잖아. 거대한 부메랑 같았어. 너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 나한테 빌렸으니 집세 내는 건 당연지사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한 기억이 없네요. 아, 이상하네요. 여기 임대계약서 원본이 있어요. 거기에 당신의 서명이 있어요. 당신 집에도 문서가 있을 텐데 당신도 확인할 수 있어요. 미셸. 그리고 제가 문서
홀더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리고 앨런이 전화로 겁먹는 소리가 들렸어. 이게 뭐야? 내가 진짜 서명했어. 언제 서명했지 모르겠어. 이제 기억나네. 엄마가 서명하라고 줬지. 그래서 내가 확인도 안 하고 서명한 거야. 너 바보야? 닥쳐. 너도 거기 있었지. 우리가 쇼핑하러 갈 준비할 때였는데 왜 날 말리지 않았어? 너 최악이야. 나를 비난하려는 거야. 전화로 앨런과 미셸이 다투는 걸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들었어. 기분 나쁘지 않았어. 엄마는 어디 있어? 매그의 하수인이 됐어. 쓸모없어. 엄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이제 한동안 돌아오지 않을 거야. 뭐야? 매그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는 걸 누가 알겠어? 집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인데. 앨런이 짜증나서 발을 구르지 않았어. 젠장. 난 한 달에 $1000를 낼 여유가 없어. 내가 깨면 앨런이 화가 나서 병 같은 것을 깨뜨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바닥이나 벽 수리비 청구할 테니까. 아까 갔던 미셸이 다시 달려왔어. 서랍 뒤지다가 아빠 통장을 찾았어. 이걸로 관리할 수 있겠지. 23센트도 $2300도 안 남았어. 두 자릿수가 빠진 둘은 너무 당황해서 코미디 같았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보육비 예전에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데 그만뒀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처리하셔야 할 거예요. 보육비도 콘도 관리비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얼마나 순진한 겁니까? 현실을 직시해야지. 안녕. 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 앨런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전화해서 전화를 거부하도록 전화기를 설정했고 나중에 마침내 조용해졌어. 앨런과 미셸은 월세 $1000를 감당할 수 없어서 콘도를 떠나자마자 콘도를 떠나야 해서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아빠는 빨리 버림받고 엄마에게 의지하려 했으나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도 바뀌어 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일 다 끝내고 친척들한테 자랑하던 거짓말 다 바로잡아라. 엽서의 딸 덕분에 콘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써. 그러면 다시 콘도에 머물게 해줄게. 우리 아버지는 그랬던 것 같아. 만일 그 사람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조용해졌다면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콘도로 돌아와서 그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비디오 인터콤으로 확인하자 불길한 차임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게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애교를 부리며 자신을 앨런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듯이 욕을 했을 때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콘도를 떠나자마자 나를 속였다. 콘도를 떠난 후 미셸의 이야기에서 수집한 것. 앨런과 미셸은 이제 콘도가 너무 시골스럽다며 도시로 이사했다. 우리는 이제 세련된 도시 생활을 살 것이다. 신포도이지만 위법 행위로 해고된 앨런은 좋은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앨런은 분명히 자신의 직업에 대해 까다롭고 실직 상태로 남아 결국 좁은 낡은 아파트에 살던 슬롯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미셸은 풀타임으로 일하여 앨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직원이지만 미셸은 집안일도 안 하고 슬롯에 집착하는 앨런에게 점차 불만을 품게 되었고 밤마다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사기꾼이 된 거지. 카르마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미셸한테는 좀 안타깝고 너도 참 멍청하고 형편없는데 내 동생은 더 불쌍한데. 미셸의 다음 말을 듣고 잠시라도 동정한 걸 후회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대신 위자료를 내라. 결국 우리를 쫓아낸 건 내 잘못이야. 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상황을 흡수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가 위자료를 받을 이유도 없고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면 미셸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우리 집에 불법 점거한 게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 뒤에 양복과 안경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남자가 나타나더니 인터콤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미안해 최신 원고를 가지러 왔다. 미셸은 너란 남자를 보고 놀라서 노려보았다. 소개를 안 해서 미안해. 미시시피 로버츠 편집장 제프입니다. 오늘 사랑은 바람이라는 만화 원고를 가지러 왔어요. 미셸은 잠시 멈춘 후 초봄에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미셸의 성경 편집자가 원고를 가지러 이 여자의 집에 바람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하지 마라. 사랑은 이른 봄의 바람. 줄여서 그 바람은 전권을 모은 그 바람이 나라는 조만화 작가의 안에서 재미있는 상황을 찾으면서 진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작품 덕분에 5년 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대박이 났어요. 늦게 꽃을 피우는 뭔가 예술가로 알려졌고 마침내 콘도를 살 만큼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은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미셸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다가 시작했어요. 점점 떨려서 신나게 최신권을 사려고 썼던 돈의 일부가 로열티로 너한테 흘러갔고 그 가슴 두근거리는 장면들은 다 내가 그린 거고 내가 조종당하는 거였어. 미셸이 만화작가로 헷갈린 것도 이해가 돼. 그녀가 성경으로 존경했던 책은 그녀가 현재 미워하고 있는 남자의 여동생이었다.
미셸은 분노와 수치심에 가득 찬 듯 지를 외치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셸과 앨런이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앨런은 그가 실업자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를 차버렸습니다. 지금 그레이파인을 통해 앨런이 NS를 재택근무로 만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AEM 육체 노동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앨런이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다롭게 굴고 피하는 것 나는 그에게 연락할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나에게 연락한다면 그것은 어떤 은밀한 동기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부모님과 나는 이전으로 돌아왔을 때까지 이대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약간 다른 점은 아버지가 예전만큼 사소한 일에 대해 투덜대던 것만큼 불평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 편집자 제프가 결과를 가져왔으니 지금은 아버지가 나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대한 독자 설문조사에서 잡지, 연재 만화 중 인기 1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콘도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독자들과 나를 위해 만화책을 계속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다 남을 거라 좋지 않아 눈앞에서 시어머니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왔는데 뒤에는 그 또래 여자 5명이 더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 오늘 올 줄은 몰랐고 내 놀란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묵는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뒤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느린 딸이 미안하다고 했다. 시어머니, 언제까지 우리를 출입구에 서 있게 할 계획입니까? 시어머니가 그들을 들여보내도록 압력을 가해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살을 찌푸리고 괴로워 보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제로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어머니. 그런데 제 이름은 캐서린이고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임신 6개월 입덧이심해서 일찍 출산 휴가를 쓰고 10년 넘게 일하던 식당을 그만뒀어요. 동료들과 사이가 좋아서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막판까지 일하고 싶었는데 남편과 동료들이 반대했지만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임신해서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 남편과 제가 만났을 때 우리는 둘 다 이미 28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나이에 비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돈을 절약했고 매년 여행을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합의했고 마침내 아기의 축복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남편의 장기 출장이 확정되자 그는 남편과 협상했습니다. 회사 업무상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1년 정도 출장을 떠나기로 하여 일상적인 산전검진은 물론 출산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남편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 손을 꼭 잡고 열심히 일해서 너와 아기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휴가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내주니까 몸이 편할 때는 집안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서 저축을 위해 일을 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남은 것은 저보다 3살 많은 여동생과 저뿐이었습니다. 친척들과도 멀어졌고 데려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둘 다 위탁가정에 갔다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상의했고 평생 싸우지 않고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누나는 항상 듬직했지만 부모님을 잃은 후에는 그녀는 엄청나게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그녀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식품회사 사장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시어머니가 회사를 물려받았고 남편이 방문을 맡아 부사장 겸 전무이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지사 및 협력업체에 함께할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결혼 전부터 자주 여행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남편의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나 이번 장기 출장이 회사의 인사나 업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적합한 후보자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기와 시어머니를 고려했을 때 법의 성격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단지 늘어나는 배와 날마다 변하는 몸 상태와 싸우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고 늘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 스트레스는 무시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신발을 숨기고 보지 않을 때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였을 뿐인데 당신이 말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그 증거는 돈에 내 이름이 적혀 있거나 내 사진을 찍은 것입니까? 훔치고 넌 정말 그냥 돈벌이 하는 여자야. 내 아들 수입에 뒤처진 끔찍한 여자, 내 사랑스러운 외아들을 유혹한 끔찍한 여자, 임신을 방패 삼아이를 기피하고 내 아들에게서 돈을 갈취했지. 부모가 없다고 했어? 너의 나쁜 행동 때문에 버림받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지만 부모 없이 위탁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돈을 훔쳤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능한 모든 공격을 내뱉었습니다. 게다가 토미를 밀고 하려는 이 시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노고를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그를 해고시키고 당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직업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토미가 내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대해 말하면 남편은 해고되어 친정으로 돌아가고 나는 한 푼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성격이 극단적이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께 화를 냈다는 이유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를 차마 빼앗을 수가 없어서 혼자 참았네요. 다행히 저희 집과 시댁은 그 이상입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임신 2기가 되었을 때 여동생이 저를 짧은 여행에 초대했습니다. 여동생과 남편 모두 휴가 기간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 여행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부모님의 사망기념일에 나의 임신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누나가 아니라 시어머니였고 그 뒤에는 낯선 중년 여인 5명이 멍하니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오늘부터 여기 남을 테니 실례하겠습니다. 다들 멀리서 오셨어요. 밖에 서 있게 하지 말고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어이가 없어 캐서린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서서 어서 내 친구들을 위해 커피를 끓여라. 너희가 명절이면 집에서 빈둥거릴 것 같아서 모두 데리고 놀아보았노라. 시어머니가 여자 중에 한 분이 그러셨다고 하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안정기 맞죠. 출산 직전까지 일했는데 남편이 돈 잘 벌면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네요. 부럽습니다. 속으로는 분노했지만 사실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고도 없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은 이상했고 특히 그녀의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시어머니가 다니던 수업의 친구들이었고 이번에는 사적으로 자주 교류하기 위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휴일에도 5박 6일 여자 여행을 계획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제 시어머니가 호스트로 자원한 것 같더라고요. 제스는 당신이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어요. 당신은 완벽하고 완벽해요. 유능한 아내. 자네가 자진해서 여기 묵자고 제안했고 하루 3끼만 먹겠다고 자진해서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꾸며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비밀로 했어. 예전과는 다른 규모의 괴롭힘에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호소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가리킨 것은 입구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정도 여행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볼을 실룩거렸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전혀 몰랐다. 사실 다시 갈 예정이다. 내 여동생과 내 고향은 우리가 잠시 집을 떠나 있을 테니 물건을 좀 가져가 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말다툼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 달간 안 그래? 내 잘못이야. 캐서린. 기억이 나지 않으면 실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다음번엔 하는 게 어때? 아마도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소처럼 화내지 않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뒤에서 속삭이는 그녀의 친구들을 보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일주일 전에 내가 머물기로 결정했으니 나도 그러겠다고 했다. 한 달 전에는 집을 내야 한다는 걸 몰랐지 뭐.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너무 말을 많이 한 줄 알았는데 늦었다고. 시어머니가 악마 같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관자놀이가 쑤시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집에 들여보내면 손장난이 될 것 같아서 입구에서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커피를 타게 해준다. 슈퍼마켓에 가서 술을 많이 사다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태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다. 캐서린 언니인가요? 우리가 여자를 갖는 게 무슨 우연인가요? 오늘 캐서린의 초대로 파티 혹시 도와주러 오셨나요? 와, 정말 배려심이 깊네요. 아니, 방금 동생 데리러 왔어요.
우리 지금 외출 중이라 언니 장모님과 접대할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 방해하니까 비켜주실래요? 시어머니는 언니의 뻔한 말에 잠시 침묵하다가 곧바로 친구들에게 조롱하는 어조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우리가 끼어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내가 캐서린의 시어머니인 걸 알면서도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그 사람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 말은 나한테도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당신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내 여동생의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집에 들어와 커피를 요구하며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집에 가십시오. 떠나지 마.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언니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자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의 큰 웃음에도 누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로아 친구들이 화를 내며 얼굴을 가까이 다가와 소리치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 말투가 무슨 뜻이야? 즐겁게 해주는 건 당연하지. 넌 정말 짜증나는 여자야. 믿을 수 없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말도 안 되는 낯선 사람의 말에 언니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본 뒤 시어머니의 말과 그 친구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멍청한 여자와 함께 아이를 돌보기가 겁이 난다. 강한 충격을 주어 손주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뚱녀의 뱃속에 저속한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때까지 무표정이었던 언니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는데 그런 다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말다툼을 했다는 거라. 여기 온 이후로 다 녹음하고 있어요. 언니는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줬고 화면에는 녹화 중이라고 떴고 시간도 실시간으로 똑딱거리면서 내가 계속 집에 가라고 하던 대로 녹화 중이라는 게 또렷이 보였다.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다. 나를 힐끗 보다가 대신 달려가는 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 입구에 남겨둔 여행 가방을 들고 내가 오는 걸 알면서도 왜 문을 열었나요? 방문자들이 좀 더 조급하고 경솔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짜증난 목소리로 혼났어. 나는 몇 번이나 사과했고 안전벨트를 매고 차에 시동을 걸면서 누나가 나를 힐끔 쳐다보며 너 치료받고 있는지. 글쎄요, 그 아줌마는 전혀 친절한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토미는 이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숨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 전화로 다 설명해야지. 이제 그녀는 내가 남편과 제대로 상담하지 않는 경향을 충분히 알고 조언해 주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쉽게도 전화가 잘 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기다리며 점차 통화를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했던 행동을 누나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감히 상담하면 회사의 사장인 남편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고 강제로 강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여동생에게 말하여 곤란을 겪게 하면 이혼하고 저를 버리십시오. 시어머니의 과거 행동만 생각하면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여동생은 부딪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순조롭게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기분 전환을 해서 언니와 함께 하룻밤을 즐기고 싶었지만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도감은 있었지만 이후에 거의 결심했어요. 전화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기인데 제가 약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해고할 거라고 말하면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할수록 절망은 깊어지고 오랜만에 누나를 만나는 파이널의 안도감의 감정이 자유롭게 흐르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숨쉬기가 힘들어 서둘러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력과는 달리 점점 메스꺼움이 느껴지고 숨을 쉬기 힘들어 목과 가슴이 조여왔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쯤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배를 타고 거친 신음소리가 난다. 캐서린 괜찮아. 잠깐만 나 차를 세울 거야. 운전석에서 외치는 여동생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하자 또 말썽을 일으킨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눈이 맑아졌다.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높이와 색깔을 보니 누나 차 안이 아니구나 싶더니 시선이 휙휙 돌아 병원의 깨끗한 침대에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팔에 4번이 걸려있고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벨트 같은 장치가 복부에 감겨 있었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더니 즉시 간호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호흡으로 인해 퇴원했습니다.
언니가 불러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조산 위험이 있어 즉시 입원했습니다. 고위험 진단을 받고 아기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배에 부착했습니다. 조산의 위험은 스트레스와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조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 같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벌인 집안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어 폭력의 공세가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아기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한동안 절대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데 언니와 남편이 찾아왔다. 언니는 자자마자 남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남편은 내 얼굴을 보고 무릎을 꿇고 아기의 심박동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빨리 눈치채지 못한 책임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남편이 잠시 병실을 나가서 언니와 저만 남겨두고 언니가 모든 걸 챙겨주고 집까지 데려다줬어요. 나 여행 가방에 없었던 여분의 옷과 세면도구. 나는 수년 동안 내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어. 농담이야. 토미가 사실 모든 것이 문자에 어디에 있는지 말해줘서 내 마음이 그래서 누나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행을 못 가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남편이 돌아와서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지더니 차차 진정하고 상황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말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신을 괴롭히고 심지어 친구를 연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반대했지만 CEO가 된 이후로 회사의 실적은 쇠퇴하고 경영자로서의 자질도 부족하고 회사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욕도 없고 입만 열면 자기가 CEO라는 사실을 꺼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아버지 이름을 꺼낸다. 그리고 그들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임원들과 이미 논의했고 그녀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그들은 동의합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의리님 캐서린과 아기는 내가 지켜줄게요. 남편이 언니에게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매일 방문했는데 스마트폰이 계속 울리고 엄마인 것 같다며 알림을 껐다.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 엄마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에서 몸을 푹 쉴 수 있었다. 시댁의 건강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퇴원을 하기로 했으나 집에 가면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당분간 누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시어머니가 오실 경우를 대비해 집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는데 남편이 보내려고 했으나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녀는 고객사 영씨와의 불륜이 폭로됐다고 소리쳤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그 영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고객사 회장직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한 그녀는 절박한 마음에 애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아내가 있는 시간에 그의 집에 갔다가 적발됐다. 연루된 사람 때문에 그 소식은 필연적으로 회사 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고객 회사의 사장과의 불륜으로 인해 존경심 때문에 행동을 주저했던 시어머니가 해고되었습니다. 고인이 된 시아버지께서 만장일치로 장모님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CEO직에서 해임하는 데 동의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께서 CEO직을 사임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해서 정신이 없다. 낮에 남편이 없는 시간에 언니와 남편의 허락을 받아 혼자가 되지 않도록 했는데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곧 집에 간다는 문자를 받고 언니는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발코니 쪽에서 쿵쿵거리는 큰 소리가 나서 언니를 놀라게 하고 겁을 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뒤로 젖혔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그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집에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시어머니가 충혈된 눈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니 무릎이 아팠습니다. 버클을 채우세요. 어머니가 현관에 있는 것과 발코니에 가려면 도대체 울타리를 넘어야 했을 텐데요.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발코니 창문이 보안을 위해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멍하니 시어머니가 계속 쿵쾅거리는 걸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악마적인 표정으로 유리를 여자가 맨손으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텐데 베란다에서 정원삽을 발견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언니가 진정하는 것 같았다. 만일을 대비해 챙겨온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시어머니의 행동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미 퇴근한 남편에게 떨리게 연락해 말했다. 몇 분만 더 버티라고 누나가 계속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한 팔로 나를 안고
경찰이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 언니가 현관문에서 발코니까지 안내했다. 시댁이 창문으로 경찰관을 보더니 놀랍게도 발코니 난간 위로 올라가서 도망쳤다고 생각한 순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갈라져 두 방향으로 달려가는 방향은 발코니 쪽으로, 다른 방향은 현관문으로 나갔고 뒤돌아서 혹시 도망갔을까봐 걱정했는데 그 걱정은 금방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난간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딘 듯 몸부림치며 맴돌던 경찰관에게 끌려가더군요. 구치소에 들어가고 언니가 모든 신문을 대신해줬어요. 언니에게 너무 의지하는 게 한심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용기를 내어 남편이 집에 오면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단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지 않기로 한 것이 옳았다. 여동생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결국 시어머니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내 여동생이 내 배를 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 우리 사건에 도움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 혐의로 기소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다른 주민의 발코니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방으로 가는데 남편 회사가 사장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과 임원진들은 계속 성실하게 응해주셨고 시아버지께서 쌓아주신 신뢰 덕분에 가까스로 회사를 운영했고 남편은 사장이 되어 시아버지 시절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반면에 나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조산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분만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입원 기간 동안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여동생과 그 가족도 거의 매일 방문했습니다. 퇴원한 다음날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기도 하는 언니의 아이는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와 앞으로 보육사를 하고 싶은데 아기를 보면서 귀엽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서 안아주었다. 우리 아이들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할 때까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 이루어졌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언니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었고 아이가 조금 자랄 때까지 하루 3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 한계였다. 출산 후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받는 괴롭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임신 중 시어머니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에 대해 별로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약 2년 후 우리 뱃속에서 둘째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